김지연은 낮은 키에 동그란 얼굴, 푸른 달빛 아래에서도 빛나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진 27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박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32세의 건축가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냉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준호는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던 지연에게 이 아이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준호는 매일 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이가 어땠어? 많이 움직였어? 준호가 침대에 누워 지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응, 오늘은 특히 활발했어. 아침에는 계속 발차기를 했고 점심때는 조금 조용했다가 저녁부터 다시 놀기 시작했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중 하나로 최신 의료 장비와 경험 풍부한 의료진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들의 담당 의사는 20년 경력의 권상우 박사였다. 그는 늘 침착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였다. 김지연 씨, 태아의 발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권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와 위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신 7개월째 그들은 4D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은 완벽했다. 작은 코, 동그란 뺨, 부드러운 입술. 그러나 아이의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아이가 눈을 안 떠요. 지연이 물었다. 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고 특히 초음파 검사 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아마도 너무 순조로웠을지도 모른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연은 첫 번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하얀색 문이 있었고 그 문 뒤에서는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형태가 없었지만 지연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꿈이야, 그냥 꿈.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꿈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그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점점 더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이상한 꿈을 자주 꿔. 지연이 어느 아침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다. 임신 중에는 그런 일이 흔해. 호르몬 때문에 꿈이 더 생생하고 이상해질 수 있대. 괜찮을 거야. 지연은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임신 8개월 중반, 지연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이번에는 준호가 출장 중이어서 그녀 혼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실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 박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자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태아가 조금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의사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노인 여성이었다. 지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화장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을 나온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갑자기 배 속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배에 손을 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연은 또 다른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두운 산속에 있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그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한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지연의 배를 가리켰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의 발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안쪽에서 긁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이 속삭였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연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준호가 놀라서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꿈이야. 준호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지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품에 안겼다. 뭔가 잘못됐어, 준호야. 내 안에 있는 아이. 그게...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괜찮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잖아. 지연은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최종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다. 검진실에 들어서자 권 박사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최종 확인을 위한 검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다음에는 출산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권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권 박사는 태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는 말을 멈추고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태아의 자세가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권 박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신중한 거겠지.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강한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고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지연의 진통은 더 심해져 있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데 진통이 상당히 강하네요. 권 박사가 지연을 검사하며 말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연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 심해졌고 지연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어. 지연이 고통 속에서 외쳤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의료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가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가 나왔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울지 않아요? 지연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아이를 재빨리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그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간호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다. 지연은 고통과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아이를 안고 있는 권 박사의 얼굴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준호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는 즉시 눈을 떴다. 지연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어떻게 느껴?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 급하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아이는 특별 관찰실에 있어.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 박사가 들어왔다. 김지연 씨,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권 박사가 물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 씨, 준호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태라니요? 준호가 물었다. 아이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지만 몇 가지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피부는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아이가 전혀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 관찰실로 모시겠습니다. 권 박사가 나간 후 지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넌 아이를 봤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못 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의료진이 즉시 데려갔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병원은 밤에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창백하게 보였다. 지연은 간호사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관찰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용기를 내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인큐베이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생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기의 피부는 거의 투명하게 하얗게 보였고 그 아래로 보이는 혈관들은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눈이었다. 그 눈은 열려 있었고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검은 눈동자는 지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기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인큐베이터 유리를 향해 뻗어왔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존재를 느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노인 여성이 방 구석에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인큐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아기 옆에 서자 아기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노인과 아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오래전 너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살고 있었지.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들 중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숨어들었지. 그리고 일부는 돌아올 방법을 찾았어. 노인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그 영혼들 중 하나야. 그는 인간의 형태를 빌려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는 그의 통로였어. 지연은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존재이기도 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인간과 영혼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간절히 물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권 박사와 두 명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지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권 박사가 놀라서 물었다. 지연이 노인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에요. 이게 정말 제 아이인가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입니다. 누구의 아이겠어요? 권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연은 천천히 인큐베이터로 다시 다가갔다. 아기는 여전히 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신생아의 순수함이 아닌 오래된 지혜와 어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왜 울지 않나요? 지연이 물었다. 일부 신생아들은 즉시 울지 않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 박사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의 말과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우리 아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노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아이는 인간과 영혼 사이의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윤서라고 부를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빛나는 서쪽처럼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를 병원에 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비록 여러 검사 결과가 이상했지만 아이의 생체 기능은 안정적이었고 건강상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권 박사는 지연과 준호에게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주세요. 그가 말했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를 데리고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윤서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완전히 검었지만 지연은 점점 그런 특징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오래된 한국어로 된 속삭임 같은 소리였고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이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검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윤서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어느 밤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는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밤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해.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야.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우리 아들이야. 아니, 그는 아니야. 넌 봤잖아. 그의 눈, 그의 피부. 그는 인간이 아니야. 준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윤서의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마치 땅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그들은 윤서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형태가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지연이 본 노인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준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림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이 윤서의 침대 옆에 서자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에는 이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당신은 나를 여전히 원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뺨을 만졌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접촉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내 아들이야. 지연이 속삭였다. 내가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한 검은색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 갈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인의 표시인 동시에 경고의 표시였다. 윤서는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할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해의 빛도 있었다. 윤서가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인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그의 피부도 좀 더 건강한 색을 띠게 되었다. 그는 이제 웃고 울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윤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곤 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다. 지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윤서는 그저 특별한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는 윤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윤서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윤서 주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윤서가 자신에게 죽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윤서와 놀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지연과 준호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윤서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준호가 물었다. 교실의 장난감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서가 있는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윤서와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서의 방에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눴다. 윤서야, 유치원에서 재미있니? 그녀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의 할머니가 항상 그의 곁에 계시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엄마. 알아, 윤서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하겠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그림자들과 대화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다. 윤서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누구예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윤서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윤서 옆에 앉았다. 윤서야,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나에게 말했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너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아이라고. 두 세계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 사이. 너는 두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림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윤서는 조용히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표정이 있었다. 마치 그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렸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추위와 함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윤서의 꿈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고 그 집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꿈들이 시작된 후 윤서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내향적이 되었다. 그는 종종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가끔 지연은 그의 눈이 다시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어느 날 밤 윤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의사들은 이 모순된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윤서는 밤새 떨었고 한국어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를 번갈아가며 중얼거렸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들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준호가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은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윤서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았어.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겠어. 지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누구와 말하고 있는 거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윤서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들이 날 부르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해. 안 돼. 지연이 외쳤다. 너는 여기 속해 있어. 윤서야. 우리와 함께. 윤서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마치 두 의식이 그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윤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깨어났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이었고, 그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뭔가가 그들의 아들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윤서를 보호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윤서를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비록 윤서가 특별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준호는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 아마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노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었고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휩쓸리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지연은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본 그 노인 여성이었다. 당신, 지연이 외쳤다.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은 그림자들이야. 그들은 그들의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 해. 그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가 분노에 차 외쳤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노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해. 인간의 세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섰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천천히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와주세요. 지연은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림자들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다. 놓아줘. 지연이 그림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내 아들이야. 그를 데려갈 수 없어. 그림자들이 더욱 강하게 윤서를 끌어당겼다. 윤서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는 마치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절반은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준호도 앞으로 뛰어나와 윤서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윤서야. 넌 우리 가족이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눈은 이제 절반은 검고 절반은 갈색이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선택해야 해, 윤서야. 노인이 말했다. 너는 누구니? 무엇이니? 어디에 속해 있니?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새벽 빛이었다. 그림자들이 빛을 피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그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야. 그림자들이 사라지자 윤서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다시 단단해졌고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8부 빛과 어둠의 균형. 윤서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되었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그의 눈은 따뜻한 갈색이었고 그의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연과 준호도 변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의 특별함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윤서의 정체성의 일부로 존중했다. 윤서의 생일 전날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그 노인을 꿈에서 만났다. 내일이 그의 18번째 생일이군,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야. 내일,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어.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다. 내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윤서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를 보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윤서를 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날을 가능한 한 평범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파티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윤서의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친구가 물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러분.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연과 준호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엄마, 윤서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가려고.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빠. 나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할 준비가.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를 향해 다가왔다. 윤서야, 지연이 외쳤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림자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인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윤서야. 넌 누구니? 내가 속한 곳은 어디니?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저는 김윤서입니다. 저는 김지연과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맞아. 넌 둘 다야. 넌 빛과 어둠 사이의 달이야. 그리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윤서가 계속했다. 저는 인간 세계에 머물 것입니다. 이곳이 제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 세계와의 연결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도 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야.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하려 했던 거야.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를 바랐던 거지. 그림자들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윤서야.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우리는 내 일부니까. 그리고 넌 우리의 일부야. 전등이 다시 켜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이 짧은 정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준호는 알았다. 그들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윤서는 그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껴안았다. 윤서는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특별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강점이었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러 윤서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윤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림자의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서는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그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서의 능력은 때때로 그를 어두운 장소로 이끌었다. 그는 종종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끌렸다. 버려진 건물, 오래된 병원, 심지어 묘지에서도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윤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한 특별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그녀는 윤서와 같은 심리학과 학생이었다. 서연은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윤서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슬픔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날 서연이 윤서에게 말했다. 너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윤서는 놀랐다. 서연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가끔 그들을 볼 수 있어. 그림자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윤서와 서연은 곧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윤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그 상태에서 깨어난 후 그림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서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 윤서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들은 둘 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윤서와 서연이 만난 지 몇 개월 후 서울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고 일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상한 환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서와 서연은 이 사건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다시 한번 그 노인 여성을 꿈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윤서가 물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균형이 깨졌어. 그림자 세계의 일부 존재들이 너희 세계로 넘어오고 있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살아.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너희가 막아야 해, 윤서야. 너와 서현. 너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야. 너희만이 그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어.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윤서와 서연은 그림자 존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오래된 병원, 버려진 학교, 심지어 지하철역의 어두운 구석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은 강했고 그들의 힘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왔다. 윤서와 서연은 종종 자신들도 그 두려움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그림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싸움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그림자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냈고 서울의 이상한 사건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고 그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서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찾았다. 윤서는 이제 그림자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자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균형은 둘 다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에서 그는 빛나는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 위로 그림자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고 존재의 일부였다. 그리고 윤서는 그 모든 것의 일부였다. 비가 인도를 때리고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물웅덩이를 만들어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비 오는 밤에 더욱 춥게 느껴졌다. 낮의 따뜻함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축축하고 뼈를 얼게 하는 공기만 남았다. 정우는 비에 젖은 후드티가 불쾌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을 무시하며 낡은 자전거를 끌고 한적한 거리를 지나갔다.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신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정상이었다.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오늘 밤은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았다. 비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었고 몇몇 고객들은 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배달을 모두 마쳤다. 적어도 그에게는 한 가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저녁 식사였다. 그가 일하는 치킨집 앞에 자전거를 세웠을 때 매니저는 그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고생했어, 꼬마야. 매니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남은 음식이야. 안 줬다고는 말하지 마.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로 지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꽉 쥐고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언제나 가는 장소로 향했다. 반은 부서진 벤치가 있고 비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그곳에 도착할 때쯤 그는 배가 고파 통증을 느낄 정도였다.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즉시 그를 감쌌다. 치킨과 작은 감자튀김 한 팩이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치킨에 손을 뻗는 순간 비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정우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얼어붙었다. 폭풍우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근처 골목에서 조용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망설였다. 밤은 늦었고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마도 길고양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쓰레기 더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스스로에게 눈을 굴렸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비를 피하기 위해 봉투를 후드티 안에 넣었다. 호기심, 혹은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골목은 어둡고 축축한 콘크리트와 쓰레기 냄새가 났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개였다. 진돗개와 비슷한 중형견이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개는 벽에 웅크리고 누워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 갈비뼈는 젖은 털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고 귀는 납작했으며 그 눈이었다. 정우는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에서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천천히 그는 쪼그려 앉았다. 개는 긴장하며 그를 경계했지만 너무 약해서 움직이거나 달아날 수 없었다. 정우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는 배가 고팠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개를 보니 진정한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그는 생각 없이 봉투를 풀고 치킨 한 조각을 떼어내어 조심스럽게 개 앞바닥에 놓았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는 그저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개는 낑낑거리며 목을 앞으로 뻗어 음식 냄새를 맡았고 몇 초 만에 그것을 먹어치웠다. 정우는 살짝 웃었다. 그렇지,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조각을 떼어냈다. 그 기분 이해해. 그는 개가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개의 꼬리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개에게서 처음 본 생명의 징후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비는 이슬비로 약해졌다. 개는 코를 핥으며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은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졌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동네에서 길을 잃은 건 나뿐만이 아니네요.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비 오는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식사를 나누는 중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날 밤 정우가 고아원에 돌아올 무렵 비는 마침내 그쳤지만 추위는 남아있었다.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개를 생각했다. 개의 눈에 담긴 표정, 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그 후 개가 뭔가 말하려는 듯 그를 바라보는 모습. 정우는 옆으로 돌아 누워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다음 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친 정우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갔다. 그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개가 밤을 무사히 넘겼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골목은 열려 있었다. 개가 있었던 자리는 이제 젖은 인도만 남아 있었고 발자국이나 개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정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가 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개는 밤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전거 쪽으로 돌아서면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거리 건너편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눈 구석에 움직임이 보였다. 그림자가 건물 사이로 이동했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개였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
그쪽으로 페달을 밟으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걔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걔는 그를 관찰하더니 방향을 바꿔 따라오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전거 속도를 늦추고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다. 걔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까이 있었고 호박색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를 따라오는 거야, 친구. 정우는 반은 재미있어하며 반은 놀라며 중얼거렸다. 걔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뒤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계속 움직였다. 정우는 웃으며 혼잣말했다. 그럼 너를 그림자라고 부르기로 할게. 그래서 그림자는 치킨집까지 계속 그를 따라갔다. 정우는 자전거를 세우고 걔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걔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앉았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의 교대 근무는 힘들었다. 배달은 지연되었고 고객들은 무례했으며 배가 고파 아팠다. 교대가 끝날 무렵 그가 원했던 것은 싼 음식을 사서 고아원으로 달려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인내심 있게 앉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동전을 세었다. 그리 많지 않았다. 저녁을 사는 대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약간의 불고기를 샀다. 돌아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음식을 개 앞에 놓았다. 여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림자는 음식을 냄새 맡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이번에는 굶주린 동물처럼 먹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그것을 준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먹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정우야. 정우는 움찔하며 돌아봤고 매니저가 눈을 번득이며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는 거야? 매니저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섰다. 저는 그냥 일은 안 하고 더러운 개에게 밥을 주고 있었군. 지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네. 이제는 또 회사 음식을 낭비하고 있고. 제가 번 돈입니다. 정우는 중얼거렸다. 매니저는 팔짱을 끼었다. 상관없어. 한 번 더 지각하면 끝이야. 알았지? 정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머리를 흔들고 떠났다. 정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긴장하여 귀를 납작하게 한 그림자를 돌아보았다. 정우는 다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귀 뒤를 긁어주었다. 걱정하지 마, 친구.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친 정우는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골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10대 청소년 무리가 골목에 서서 웃으며 그림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있었다. 걔는 벽에 밀착되어 발길질과 맥주병을 피하고 있었다. 정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봐요. 그는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 애를 내버려둬요. 무리는 돌아섰다. 나이가 많은 소년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남자들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길거리 개를 지키는 길거리 개 한 마리를 봐. 정우가 반응하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세게 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젖은 인도에 착지했다. 그림자는 거친 으르렁 소리를 내며 털을 세우고 앞으로 나섰다. 10대들은 망설였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나 개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정우가 물러나자 그림자도 따라왔다. 무리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정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정우는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걔는 그를 올려다보며
동일하게 감사하고 영리한 눈빛을 보냈다. 너는 정말 그림자구나. 정우는 내뱉듯 말했다. 그는 중얼거렸고 걔는 마치 그리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또 5분 늦게 출근했다. 그는 혼잡한 거리를 전력으로 페달을 밟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지쳐있든 전날 밤 비로 신발이 완전히 젖었든 상관없었다. 그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매니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침을 삼켰다. 교통체증에 걸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매니저는 머리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야, 난 너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내게 필요한 건 기분 내킬 때만 나타나는 아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야. 저에게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간청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너는 해고됐어. 정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도움을 청할 부모도 비상계획도 저축도 없었다. 그냥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개만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자전거 거치대 옆에 인내심 있게 앉아 있었다. 정우의 얼굴을 본 순간 개의 귀는 쫑긋해지고 꼬리는 희망에 차서 흔들렸지만 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고 쪼그려 앉아 그림자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네요. 그림자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코를 정우의 팔에 비볐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전거 바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가슴이 무거워진 채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그림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고아원 문에 도착할 무렵 그의 배는 불안으로 꼬여 있었다.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그림자를 숨기면 괜찮을 것이다. 그는 살금살금 정문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우야. 관리인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서서 쳐다보았다. 정우는 얼어붙었다. 관리인의 시선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온 그림자를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뭐니? 그녀는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그림자 앞에 섰다. 그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재빨리 말했다. 맹세해요. 규칙은 알잖아.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동물 출입 금지. 여긴 아이들의 집이지 길거리 개를 위한 곳이 아니야. 정우는 턱을 꽉 물었다. 그는 길거리 개가 아니에요. 여자는 팔짱을 꼈다. 그럼 그를 어디든 데려가. 여기가 아닌 곳으로. 정우의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에겐 갈 곳이 없어요. 관리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정우야, 선택지가 있구나. 걔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침묵이 복도를 채웠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림자뿐이었다. 이 도시에서 그림자를 혼자 내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그림자의 젖은 털에 꼬여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정우는 턱을 들고 억지로 관리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그를 선택합니다. 여자의 얼굴에 놀라움의 표정이 스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한숨을 내쉬고 문을 가리켰다. 그럼 나가라. 정우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고 그림자는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물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정우의 젖은 옷을 괴롭혔다. 그들이 이웃다리에 도착할 때쯤 그의 손은 추위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난 현실 때문에도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일도 없고 주머니에 구겨진 몇 장의 지폐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충실한 개가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우는 후드티를 꽉 여미고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림자는 그저 조용히 안정적으로 그의 옆구리에 몸을 맞댔다. 그들은 함께 어디든 멈출 수 있는 곳을 찾아 어두운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심해질수록 정우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도시의 거리를 가르며 불었다. 정우는 후드티를 꽉 여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이 보였다. 배가 고파 아프고 피로로 팔다리가 마비되었다. 그림자는 길을 쫑긋하고 항상 경계하며 그의 옆에서 달리듯 걸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었고 어디든 어디서든 피할 곳을 찾았다. 정우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육교를 고려했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원은 밤에 너무 위험해서 고려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다. 정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거리 앞쪽으로 가로등에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검은 후드티를 입은 두 남자와 싸우고 있었다. 강도였다. 정우는 거의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자전거를 떨어뜨리고 달렸다. 이봐요. 그는 차가운 밤을 가르는 소리로 외쳤다. 강도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우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지갑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강도 중 한 명이 노인을 세게 밀어 그를 인도에 쓰러뜨렸다. 정우의 가슴 속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가 가까이 있던 강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남자는 정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정우는 간신히 피하려 했지만 제대로 피하지 못했고 신음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 순간 깊고 무서운 으르렁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림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세우며 정우와 강도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의 으르렁거림은 낮고 위험했으며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강도들은 망설였지만 그림자는 격렬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도들은 등을 돌려 도망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있는 노인을 향해 돌아섰다. 노인은 가슴을 만지며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한 손에는 여전히 지갑을 꽉 쥐고 있었다. 정우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괜찮은 것 같네, 노인이 말했다. 정우는 그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림자는 그들 옆에 서서 마치 감시자처럼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숨을 내쉬고 마침내 정우와 시선을 마주쳤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군,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어요.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김병우라네. 자네와 내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군. 김병우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서울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였다. 하지만 차가운 인도에 앉아 비싼 코트의 먼지를 털어내던 그 순간 그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소년과 그의 개에게 구해진 단지 한 노인일 뿐이었다. 정우는 그를 일으켰다. 정말 괜찮으세요? 김병우는 숨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자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지. 자네가 한 일은 용감했어. 정우는 여전히 자신의 옆에서 보호하듯 서 있는 그림자를 힐끗 보았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림자가 도와줬죠. 김병우의 눈은 개에게 향했고 그리고 놀랍다는 듯이 커졌다.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왜요? 김병우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저 개, 어디서 찾았나? 정우는 망설였다. 며칠 전 밤에요. 그가 배고파 보여서 제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김병우는 무릎을 꿇고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걔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단지 기억하려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병우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 정우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그림자는 몸을 움직이더니 귀를 쫑긋하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김병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너구나.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기다려보세요. 그를 아세요? 김병우는 크게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이 개는 그냥 길거리 개가 아니네. 내 개였어. 그의 이름은 백호야. 그는 우리 가족의 보호견이었지. 그가 어린 강아지였을 때부터 우리는 그를 키웠어. 2년 전 그는 내 저택에서 강도를 만나 행방불명되었어. 도둑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저항했어. 사고가 있었고 우리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우는 이제 정우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김병우를 바라보는 백호.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김병우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몇 주 동안 찾아다녔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우는 목이 메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김병우가 그를 데려갈 것이었다. 물론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개였고 그의 가족이었다. 그림자. 백호는 그의 것이었다. 김병우는 정우를 향해 돌아섰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정우의 목구멍이 조여들었다. 그림자. 백호에게는 정우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진짜 집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주인과 마주한 지금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우의 곁에 서서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병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조용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둘은 운명인가 보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정우는 불가피한 개를 돌려주라는 요구에 대비해 긴장했다. 대신 김병우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의 목숨도 구했어. 그러니 내가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정우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김병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자네를 돕고 싶다는 거야. 단지 일자리나 돈뿐만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집을 주고 싶네. 정우의 숨이 멈췄다. 아니요. 김병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번 백호를 잃었어. 다시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도 자네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네. 정우는 그림자. 백호를 내려다보았다. 걔는 마치 정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약간 꼬리를 흔들었다. 정우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 미래, 집이라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추운 밤과 배고픈 날들이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여전히 깨어나 거리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매번 눈을 뜰 때마다 그는 따뜻한 지붕 아래 진짜 침대에서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있었다. 김병우는 약속을 지켰다. 정우에게는 있을 곳이 생겼다. 그에게는 해지지 않은 옷이 있었고 단순히 남은 음식이 아닌 식사가 있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김병우는 정우에게는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백호는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뼈만 남은 야인개였던 그 개는 이제 강해지고 잘 먹이가 주어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하지만 얼마나 바뀌었는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정우를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그는 여전히 정우가 학교에 갈 때 현관에서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정우가 밤늦게 공부할 때 그의 발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결국 그림자는 김병우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지 않았다. 그는 정우와 함께 집에 돌아왔던 것이다. 어느 저녁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이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보라색 색조로 물들 때 정우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첫 번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털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있었다. 정우는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샌드위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저 땅콩버터와 젤리만 들어간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상기시켜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눠 한 조각을 개 앞에 놓았다. 개는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다가 골목에서 첫 번째 비 오는 밤을 보냈을 때와 똑같이 부드럽게 샌드위치를 받아들였다. 정우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왔네요. 그렇죠? 백호는 꼬리를 흔들고 정우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어디서 잘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거기 앉아 있을 때 정우는 마침내 무언가를 이해했다. 그것은 친절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상 돌아오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정우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 오는 밤에 나눈 한 끼의 식사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가져왔다. 백호는 한때 그저 길거리 개였고 정우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집, 가족,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을 이유, 그들이 항상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친절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자비, 연결,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친절함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잊지 말자.